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총균쇠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총균쇠, 이 책은 각종 유튜브에서 강추했던 책으로 꼭 읽어야지 생각하고 있던 차 서점의 베스트셀러 진열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총균쇠가 무엇인가 했는데 총, 병균, 세균을 얘기합니다. 쇠, 스틸, 말 그대로 쇠입니다. 제목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짐작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창바리 시대가 있는데 창바리 시대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아니, 창바리 시대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고 복잡하고 논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바리 시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일부는 인간이라는 종의 역사, 왜, 어떻게 서구가 신대륙에서 원주민들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처절하리만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어 무서울 정도입니다. 과거의 총균세가 원시부적을 멸하였다면 지금의 총균세는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우리 인류가 평화를 외치고 세계화라고 하지만 이 일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면 어느 시기가 오면 비슷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 노력은 해당 종족의 존속을 위해서 필수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면 1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1부, 에덴에서 카하마르까지. 많은 화석 증거와 더불어 유인원들이 아프리카에만 서식한다는 사실은 인류 진화의 초기 단계가 아프리카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까지 이어오던 진화 계통은 약 400만 년 전 상당한 직립자세에 도달했고 최고와 상대적인 뇌용량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약 250만 년 전이었다. 도련장 이외에 우리 조상이 당시에 남긴 유의미한 문화유산이라고 확실히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지는 불의 사용이다. 인류의 역사는 적어도 약 5만 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때를 나는 대약진이라고 이름한다. 현생 인류인 크레마뇽이는 어떤 이유로든 월등한 과학기술과 언어 능력 그리고 두뇌를 활용해 네안데르탈인을 간염시키거나 죽이거나 쫓아냈을 것이다. 인간이 등장한 뒤 오스트랄리아, 뉴기니에서는 대형동물, 즉 거대 동물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뛰어난 사냥수를 지닌 현생 인류가 느닷없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도도새와 모아 및 오스트랄리아, 뉴기니의 모든 거대 동물은 진화라는 준비 과정도 없이 급작스런 불운에 직면했을 수 있다. 해부학적으로 현생인류에 속하면서 이런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들어간 때는 약 2만 년 전이었다. 유라시아의 털로 뒤덮인 메머드와 털꽃불소가 멸종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5개 대륙 중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선사시대 인류 역사가 가장 짧다. 남북아메리카에 인간이 정착함으로써 5개의 대륙도 그리고 인도네시아부터 뉴기니 동쪽까지 대양도에서 주거가 가능한 곳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다. 대륙마다 각기 정착 시기가 달랐다면 그것이 차후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남보다 일찍 출발하는 게 유리하다는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원칙이 어떤 경우에나 적용된다면 아프리카가 크게 유리했다. 원인의 존재가 다른 대륙보다 적어도 500만 년을 앞서기 때문이다. 2장 역사의 자연실험. 말씀 못 드렸는데 1장은 출발선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입니다. 다시 2장 역사의 자연스럼. 모리오족의 불행은 고대 세계에서나 현대 세계에서 월등한 장비를 갖춘 다수의 종족이 그렇지 못한 소수의 종족을 상대할 때마다 벌어진 많은 비극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마오리오족과 모리오족의 충돌이 유난히 섬뜩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집단이 1000년 전 공통 조상에서 갈라졌기 때문이다. 둘 다 폴리네시아인이었다. 모리오족은 과거의 수렵 최진민으로 되돌아갔고
북섬의 마오리어족 사회는 한층 집약적인 농경사회로 바뀌었다. 똑같이 섬에 근거를 둔 사회가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 발달한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폭넓은 문제, 즉 대륙마다 발전 정도가 달랐던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모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별로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동일한 인간 객체군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다른 환경들 섬에 정착하게 되었다.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큰 섬 뉴질랜드에서도 상대적으로 따뜻한 북부 지역은 농사짓기에 적합했다. 인구가 늘어나 10만 명을 넘었고 이웃 집단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잦았다. 잉여 작물을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어 공예가와 군장, 비상근 군인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작물을 재배하고 전쟁을 치르고 예제품을 만들고 건축물을 세우고 요새도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 모리오족과 마오리족은 동일한 조상을 둔 사회에서 시작했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표범을 사냥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어선 한 척이 뉴질랜드로 가던 길에 채텀 제도에 들렀고 그 소식을 뉴질랜드에 전했다. 사람은 무척 많지만 싸움이란 걸 모르고 무기도 없다. 그 얘기에 이끌린 900명의 마오리족이 채텀 제도로 물러갔다. 그 결과는 환경이 단기간의 경제와 과학기술, 정치조직과 전쟁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폴리네시아 사회들의 이런 차이는 폴리네시아 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적어도 6가지 환경 요인, 기후, 지질, 해양자원, 면적, 지형, 고립성에서 기인한다. 규모가 크고 밀도가 높을수록 과학기술과 조직이 전문화하고 복잡해졌다. 정치 단위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섬에서는 군장의 사회적 권위와 권력이 강했고 이런 현상은 통과제도와 소시 에테르 제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른 대륙에서도 환경이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쳤을까? 그랬다면 환경이 어떻게 달랐기에 대륙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까? 이는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3장 카하마르카에서의 충돌. 발전한 9세기와 신세기의 실질적인 충돌은 1492년, 즉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서 아메리칸 원주민이 밀집해 살고 있는 섬을 발견한 때부터 급작스럽게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이 관계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1932년 11월 16일 카마르라는 페루의 고산시대 도시에서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우알파와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치스코 피사로가 처음 마주한 때였다. 두 지도자가 처음 만나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피사로는 아타우알파를 포로로 잡았다. 피사로는 아타우알파를 8개월 동안 포로로 붙잡아두고 그를 풀어준다고 약속하며 역사상 가장 많은 몸값을 뜯어냈다. 그리고 아타우알파를 처형했다. 아타우알파 생포 사건은 근대사에서 가장 큰 충돌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끈다. 유사한 충돌의 결과를 결정지은 요인과 기본적으로 똑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아타우알파 생포 사건은 우리에게 세계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널찍한 창문인 셈이다. 장비의 격차는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다른 종족이 유럽인과 충돌할 때 빈번히 승패를 결정한 중대한 요인이었다. 피사로가 그 이후 잉카족과 벌인 여러 번의 전투, 에르난 코르테스의 아즈텍 제국 정복 등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초기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유럽인이 불과 수십 명의 기병으로 수천 명의 원주민을 학살하여 괴멸시켰다는 증언이 되풀이 된다. 총포는 상당한 심리적 효과를 발휘했고 인디언의 헝겊 감옥은 철제 무기를 전혀 감당할 수 없었다. 피사로는 잉카 제국이 분열이 있었다는 걸 신속히 파악하고 그런 상황을 적절히 이용했다. 또한 천연두가 없었더라면 스페인군은 통일된 제국을 상대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타우알파가 카하마르카로 왔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좌우한 핵심 요인 중의 하나, 상당한 면역력을 지닌 침략자가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질병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예컨대 1520년 스페인은 아즈텍 제국을 처음 공격할 때 실패했지만 곧 천연두가 아즈텍 제국을 휩쓸었다. 콜럼버스 이전에 남북 아메리카에 살았던 원주민의 95%가 그러한 질병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713년에 퍼진 천연두는 유럽 정착민이 남아프리카 원주민이 산족을 절멸 상태로 몰아간 가장 큰 요인이었다. 피사로는 또한 유럽의 해양 과학 기술 덕분에 카마르카에 올 수 있었다. 스페인을 페루로 끌어들인 또 하나의 요인은 문자의 존재였다. 스페인에는 문자가 있었지만 잉카 제국에는 없었다. 정리하면 글을 읽고 쓰는 능력 덕분에 스페인 사람들은 인간의 형태와 역사에 대해 방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총포와 철제 무기와 말에 기반한 군사적 기술, 유라시아의 풍토병,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문자, 총, 균, 쇠를 앞세워 다른 대륙들을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사로는 아우탈파를 생포할 수 있었다. 이런 직접적인 이점이 신세계보다 유럽에 집중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잉카인은 총과 쇠칼을 발명하지 못했고 말만큼 무시무시한 짐승을 타고 다니지 않았으며 유럽인에게는 저항력이 없는 질병을 지니지 못했고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배와 세련된 정치조직을 개발하지 못했으며 문자화된 역사를 통해 수천 년의 경험, 교육을 끌어내지 못했을까? 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확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종속을 좌우했다. 물론 지리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식량 확보에 있어 농경을 선택한 민족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였다. 살아남은 종족은 미래를 내다보고 식량에 있어 농경을 택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도 리더가 있었고 생각이 있었던 리더가 조금이라도 피처 셀프를 갖고 있던 리더가 농경을 택했고 그 종족이 살아남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선택이 나비 효과가 되어 종족의 존속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중요한 일,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개인사 또한 그렇지만 종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식량 생산의 기원과 확산. 4장 농업의 힘. 농경민은 밭과 과수원 근처에 머물러야 한다. 따라서 고정된 거주지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아이를 낳는 간격이 줄어들고 그 효과로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잉여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정착생활의 또 다른 영향성이다. 반면 농경사회에서는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엘리트 정치조직이 농부가 생산한 식량을 통제하는 권한을 장악하고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주장한다. 작물화, 가축화가 정복전쟁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유라시아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유라시아에서 벌어진 고대 전쟁 당시 말이에는 군사적 역할은 지프나 셔먼탱크와 다른 바 없다. 3장에서 언급했듯이 말을 적정히 활용한 덕분에 코르테스와 피사로는 소수의 병력만으로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가축화한 말이나 낙타를 보유한 종족, 나아가서 그 가축을 적절히 활용하는 수단까지 찾아낸 종족은 그렇지 못한 종족에 비해 군사적으로 엄청난 이점을 누렸다. 유럽이 남북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남부, 태평양 섬들을 정복하는 데는 궁극적으로 가축에게서 얻은 병영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5장 역사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도래했을 때 토착민이 여전히 실업, 최진민으로 살았던 이 수수께끼 같은 지역들 중에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지역,
아르헨티나, pampas,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서부와 남동부, 이 여러 지역들이 가장 눈에 띈다. 식량 생산이 이런 외견상 경작 한계치에서 먼저 시작된 반면 오늘날 가장 비옥한 농지와 목초지에서는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식량 생산이 독자적으로 시작되었고 그것도 지역마다 시기가 크게 달랐다. 일부 종족은 선사시대의 농경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못했고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지도 않았다. 그들은 끝까지 수렵, 채집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근대의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다. 한편 식량 생산을 먼저 시작한 이점을 누린 지역의 종족들은 총과 균과 쇠를 향해서도 먼저 달려가며 우위를 차지했다. 6장 농경 선택의 기록. 과거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수렵, 채집민이었다. 그런데 왜 그들 중 일부가 식량 생산을 채택했을까? 인간과 동물은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 무의식적이지만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매기며 노력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다. 남자 수렵민은 위신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경향을 띈다. 유럽 남동부와 중서부의 식량을 생산을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곳에서 추렵, 채집민으로 살아가기에는 땅이 풍요롭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도 식량 생산을 무척 느리게 했는데 해산물과 토종식물에 기반한 수렵 채집의 생산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식량 생산 체계를 포기하고 수렵 채집으로 되돌아간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스웨덴 남부의 수렵 채집민은 서남아시아의 작물에 기반한 농경을 기원전 3000년경에 택했지만 기원전 2700년경 농경을 포기하며 수렵 채집의 삶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400년 뒤에는 다시 농경을 시작했다. 식량 생산과 수렵 채집을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대안적 전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 수렵 채집이 경제적 이점을 상실하고 식량 생산이 유리해졌을까? 첫 번째 요인은 야생에서 먹거리가 줄어든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식물이 늘어남에 따라 식물의 작물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더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야생에서 먹을거리를 채집해 가공하고 저장하는 장비가 점차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식량 생산도 그 장비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네 번째 요인은 인구 밀도와 식량 생산의 증가 그리고 둘 사이의 양방향 관계였다.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 어디에든 식량 생산의 출현과 인구 밀도 증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기원전 18,500년이나 28,500년에는 야생 포유동물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에 수렵, 채집으로 초기 단계의 식량 생산보다 더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었다. 수렵, 채집민과 식량 생산자의 지리 경계를 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마지막 요인은 인구 밀도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자 식량 생산자는 과학기술과 병영군 그리고 직업군인 등 식량 생산과 관련된 다른 요인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수적인 우세만으로 수렵, 채집민을 몰아내거나 학살할 수 있었다. 지리적, 생태학적 장벽이 유난히 높기 때문에 식량 생산자가 유주하거나 지역적으로 적합한 식량 생산 기법이 확산되기 무척 어려웠던 곳만 수렵, 채집민이 근대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 예, 이렇게 1, 2부를 리뷰를 했는데요. 진짜 그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그리고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묻는 기법으로 제대로 설명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게 보고 있고요. 2부, 3부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